안녕하세요. 김정광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이라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종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 위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항공 법규에 나온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제별로 어떤 문제들이 기출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핵심을 알 수 있고 그런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다. 항공법은 법인 만큼 목적과 용의 정의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공력이 자주 나오고요. 또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와 종류, 안전성 인정검사, 조종자 준수사항 등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핵심 사항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항공 법에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을 통해서 수시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설치를 하셔서 수시로 항공 법규를 열람하는 습관을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항공법규 분법인데요. 이 항공법규는 최초에는 1961년 3월 달에 항공법이 최초 제정이 되었는데 2017년 3월부로 해서 분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항공안전법, 두 번째는 항공사업법, 세 번째는 공항시설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항공법 조종자 과정 필기시험에는 주로 항공안전법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초경량 비행장치가 뭐냐?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 초경량 비행장치의 주로 종류 구분은 바로 이렇게 자체 중량과 자수수동으로 구분을 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요. 경량 항공기 종류와 현황은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와 현황은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먼저 동력 비행장치입니다. 동력 비행장치는 자체 중량이 몇 킬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5kg입니다. 115kg 이하이고 좌석이 한 개인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 비행장치가 바로 이 동력 비행장치다. 이 무게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회전익 비행장치는 동력 비행장치 중에 회전익 비행장치는 역시 자체 중량이 115kg입니다. 좌석이 한 개인 동력을 이용하는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이 회전익 비행장치에 속한다. 헬리콥터와 자이로플레인, 회전익 비행장치 종류도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숙지하시기 바라요. 유인 자유기구,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응시하는 자격증 명칭이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죠. 바로 이 무인 비행장치 중에 무인 멀티콥터를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무인 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인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150kg 이하라는 거죠. 150kg 이하. 그럼 여러분들 이 자격증을 따면 몇 킬로그램까지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150kg의 이하의 드론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술평가에 자주 물어봅니다. 실기시험 치러 가서 이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이 몇 킬로그램까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느냐? 정답은 바로 150kg 이하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이 있다. 행글라이드, 패러글라이드 나오네요. 자, 행글라이드와 패러글라이드는 몇 킬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70kg 이하입니다. 70kg 이하의 조종하는 비행 장치가 바로 행글라이드와 패러글라이드다. 예상 문제들은 시험에 나온 문제도 있고 나올 예상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뭐 다 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두 문제씩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속하지 않는 것은 쉽죠? 네, 답은 비행선입니다.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과 기준 중 행글라이드, 패러글라이드 무게가 나옵니다. 몇 킬로그램이라 했죠? 그렇죠. 자체重量이 70kg 이하가 바로 행글라이드와 패러글라이드의 무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요 앞에 좀 중요한 게 있네요. 요거 한번 더 다시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인데요. 무인 멀티콥터의 자체 기체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체 중량과 공부를 하다 보면 최대 이륙 중량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체 중량은 기체의 무게와 로터,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 포함한 무게를 우리가 자체 중량이라 하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우리 드론에 어떤 임무 장비를 탑재하느냐, 탑재물의 무게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최대 이륙 중량이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 기체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렇죠. 바로 이 탑재물입니다. 탑재물. 탑재물은 어디에 포함된다? 예, 탑재물은 바로 이 최대 이륙 중량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 드론을 하시게 되면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개념을 완전히 확실히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현재 항공법은 말이죠. 국제법이 적용이 안 되고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항공 법규상의 무게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는 150kg 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는 150kg 이상이 의미합니다. 이 150kg의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아이카오입니다. 아이카오에서 말하는 부속서에서 말하는 무인 항공기의 공식적인 정의는 뭐냐? 공식적인 정의는 뭐냐? 그래서 바로 이 알파스입니다. 알파스. 우리가 드론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드론이 운영이 되면서 수포의 윙윙거리는 소리 여기에서 유래가 했죠.
하지만 그거는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용어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상의 무인항공기의 공식 정의는 뭐냐? 알파스입니다. 알파스. 그걸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카오가 제시한 국제민간항공협약서 본문과 부속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항공법이 바로 이 아이카오가 제시한 국제민간항공협약서와 그 부속서를 기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기본이 되는 국제법은 뭐냐? 그렇죠. 바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조약의 부속서가 항공안전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의 95% 항공법의 문제는 항공안전법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분야는 여러분들 뭐 참고하셔도 되고 항공안전법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항공안전법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렇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 기술 발전이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법령인 만큼 그 목적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통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바로 이것이 항공안전법의 목적입니다.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하거나 또 비행장치가 행방불명되거나 비행장치가 추락, 충돌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는 거죠. 이 초경량 비행장치가 사고가 발생되면 여러분들은 인명피해가 나면 어디부터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119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항공청에도 여러분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게 되면 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사고는 어디에서 조사하느냐 그러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거는 구술평가에도 자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간제권이 뭐냐 이거예요. 간제권. 간제권은 비행장 공항과 그 주변의 공력을 얘기합니다.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간 공력을 말하는데 이 간제권은 비행장으로부터 9.3km는 비행 금지 구역이죠. 그래서 간제권 내에서 여러분들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간제권의 중심은 어디냐 이렇게 구술평가에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비행장의 간제탑이 바로 이 간제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간제탑으로부터 9.3km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라는 얘기고요. 간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그렇습니다. 200m 이상 높이의 공력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은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유상입니다. 유상으로 뭘 한다? 농약을 살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조정교육하는 등 업무를 하는 사업을 얘기하고요. 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는 자산 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야 되고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치는 한 대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의 구비 조건을 갖춰야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네요. 항공고시보. 항공고시보가 항공안전법상에서 중요하고 이론 문제, 그 다음에 구술평가에서 약방의 감조처럼 나오는 문제예요. 항공고시보가 뭐냐 이거죠. 고시한다. 예, 고시한다. 그 노티스 여러분들. 비행 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위험의 신설, 운영 상태,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서 전기통신수단에 의해서 배포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그 다음에 이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을 3개월을 유효기간을 한다는 거죠. 항공고시보 형식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라고 제가 책에 실어놨어요. 간혹 이 항공정보회람도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노탐에 고시된 정도를 노탐에 포함하지 않고 비행 안전이나 항행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요 단어 행정사항 규정 제정에 관한 정보를 수록했다. 행정사항이 나오면 바로 항공정보회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 요소의 신설, 운영 상태 및 그 변경에 관해서 정보를 수록해서 전기통신 수단으로 항공 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은 뭐냐? 그렇죠. 바로 노탐.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신고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드론을 운용을 하든지 신고를 지방항공청에다가 하게 됩니다. 대상은 자체 중량이 몇 킬로를 초과한다? 그렇죠. 12킬로를 초과하는 비행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스파이어나 매빅이나 이런 것들은 12킬로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단 그러한 기체를 가지고 중량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비행장치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내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드론들은 12kg가 안 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단 사업을 하면 12kg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하느냐? 지방항공청으로 하죠. 지방항공청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항공청에서 S 땡땡땡 항공청 일련 번호 이렇게 해서 신고 번호를 주는데요. 이 신고 번호는 누가 주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하에 신고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신고 번호를 주면 여러분들이 기체에 부착을 해서 유사시에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신고할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항들이고 문제 잘 나오고 또 이 신고할 때 구비 서류가 뭐냐 하면 재원하고 성능표를 여러분들 탑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 10cm, 가로 15cm, 세로 10cm 측면 사진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지 신고 승인이 된다는 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을 신고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신고하느냐. 용도가 변경된다. 그 다음에 소유주가 바뀐다.
그다음에 보관 장소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원에서 중고로 내놓은 드론을 샀어요. 샀으면 이런 바로 그 해당 업체에서는 변경 신고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에 며칠?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초기화 비행장치를 변경할 때 신고 기간이 며칠이냐? 그렇죠. 30일이라 했습니다. 30일. 우리가 기존에는 장치 신고를 하게 되면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 민원 24 이 포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장치 신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신고하는欄이 있습니다. 신고와 말소는 지금은 민원 24에서 한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인 비행장, 초경량 비행장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계륙식, 기구류를 얘기하죠. 계륙식이라는 것은 밑에 정박 묶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륙식 무인 비행장치, 낙하산,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인 거,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무엇이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행글라이더라 그랬죠. 행글라이더라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시험에 안 나오죠. 예. 항공안전법상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만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찾드립니다. 변경 신고와 시험 비행 허가는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안전성 인정입니다. 안전성 인정.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안전성 인정은 뭐냐?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한다. 그래서 기술상의 그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 중량의 기준이 중요하죠. 중량의 기준이 중요한데 최대 이륙 중량을 얘기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조금 전에 탑재물까지 포함한 중량을 얘기한다 그랬죠. 몇 킬로? 25kg을 초과하는 25kg을 초과하는 무인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정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술평가 때도 자주 물어봐요. 25kg 딱 되면 25kg 딱 되는 순간 안전성 인정 검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초과입니다. 초과. 안전성 인정검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초도검사가 있고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가 있는데 이 초도검사는 최초로 안전성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받는 거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수시검사는 뭐냐? 대수리, 대개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바로 수시검사고, 재검사는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았는데 이놈이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검사가 재검사입니다. 이러한 안정성 인정검사는 받지 않게 되면 가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벌칙 중에는 가장 큰 가태료입니다. 나중에 가태료에 대해서 뒷부분 알아보겠지만 이 안정성 인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얼마? 그렇습니다. 500만 원까지 가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검사별 구비 서류와 수수료는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정성 인정 검사 기관이 누가 하느냐, 이것도 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구술평가에도 자주 물어보죠. 기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했는데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017년 11월 4일부로 어디로? 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검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다. 예상 문장 풀어볼까요? 1번, 다음 중 안정성 인정검사 대상인 초경량 비행장치 무게는 몇 킬로냐? 쉽죠? 그렇습니다. 4번,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상? 아니죠. 제가 뭐 했습니까? 25kg 초과라고 했죠. 초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볼까요? 초경량 무인 멀티콥터 무게가 25kg 초과 시에 안정성 인정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25kg이 뭐냐? 그렇죠.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탑재물의 무게를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하면 안정성 인정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음은 조종자 증명인데요. 이 조종자 자격 증명은 자체 중량이 12kg를 초과하는 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매빅이나 인스파이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는 솔직히 자격증은 필요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자격증은 몇 살? 그렇죠. 만 14세 이상부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한 운전면허증이 있거나 2종 보통 이상입니다. 가름할 수 있는 신체 검사 증명 소지자로서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경력이 몇 시간? 20시간 이상 돼야 된다. 20시간. 근데 무인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멀티콥터 조종을 조종하기 위한 시간은 10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10시간만. 요 신체 검사 관련해서 방학 기간에는 뭐 학생들이 자격증 많이 취득을 하는데요. 신체 검사를 꼭 운전면허 그 시험장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신체 검사를 대행해서 해주는 병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 운전면허 시험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 병원을 확인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셔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신체 검사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동일한 신체 검사 용지에 신체 검사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만 14세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거나 운전면허에 가늠하는 신체 검사 증명 소지자가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비행은 20시간이 돼야 된다. 단 무인 헬리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몇 시간? 10시간만 비행시간이 되면 된다. 이게 조종자 증명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 자격시험 응시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눈에 확 보이죠? 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이 있는 사람은 20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20시간 아니고 몇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요. 1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런 시험을 치게 되는데 뭐 여러 지역에 시험장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이 시험장이 서울, 대전, 강주, 부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을 볼 것인가, 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시험장이 빨리빨리 찹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문제는 뭐 40문항을 시험을 치게 되죠. 40문항을 시험을 치게 되는데 70% 이상 득점되면 합격이다. 컴퓨터 CBT로 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또 저기 사인펜 가지고 가야 되냐고. 사인펜 가지고 갈 필요 없고 여러분들 신분증 가지고 가면 현장에서 지문 등록을 합니다. 지문 등록을 하고 입장을 해서 컴퓨터 CBT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바로 답안을 제출하면 합격 발표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 합격 발표는 당일 18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통해서 이론시험 합격자를 확인하면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조종자 자격은 이 조종자 자격을 취득을 하고 총 비행 시간이 100시간이죠. 100시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조종자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비행을 80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조종자 따고 안 따고의 상관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교관까지 지도조종자까지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비행을 쭉 해나시면 됩니다. 해나가시면 되고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죠. 그 와중에 이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면 100시간이 종료되면 바로 접수하면 좀 더 빨리 공단의 교관과정 시험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초경량 2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몇 살입니까? 정답은 3번이죠. 만 14세 이상입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훈련 기준은 여러분들 요거는 생략할게요. 전문 교육기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비행 승인입니다. 비행 승인은 우리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 기체는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의 고도 몇 미터? 150m 미만입니다. 150m 미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 예,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초과하는 기체들은 모든 공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에 상관없이 내가 비행 금지 구역이다. 뭐 뒷부분 나오지만 뭐 청와대 인근이나 뭐 휴전선 인근이나 원자력 발전소 인근 그런 데가 비행 금지 구역이죠.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 공항 주변에서 여러분들 막 비행 날려가지고 드론을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수dob되고 뭐 이륙이 지연되는 그런 사고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절대 비행 금지 관제권에서는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구역 우리나라 34군데가 있어요. 서울에 4군데, 지방에 30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항목 중요합니다. 소독, 방역 등 긴급하게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 승인 관련 사항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답은 그렇죠. 예, 4번입니다. 4번. 긴급하게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는 비행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비행 승인 기간인데요. 비행 승인은 지역에 따라서 승인 기간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항공 촬영 승인은
모두 국방부에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 승인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 레드 투 플라이나 뭐 우리가 현재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인지 비행 제한 구역인지 이렇게 뜨는 앱이 있잖아요. 그 앱 상에는 뭐 국가 중요 시설이나 군사 중요 시설들이 전부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 촬영 사진은 모두 다 누가? 국방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73AB입니다. P73AB는 청와대 인근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비행 금지 구역은 누가 통제하느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행을 승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R75는 한강 이남을 포함한 비행 제한 구역인데요. 이것도 역시 누가 하느냐?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 승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예상 문제 1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이나 각종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지방항공청장입니다. 4번, 3번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항공사진 촬영. 사전 승인 후에 촬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전 승인 후에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되고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에서 뭐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항공사진 촬영 금지 장소,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장소는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군사 및 국가 및 군사 보안 목표와 시설, 그 다음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 보안상 중요한 시설,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이런 데가 아니면 국방부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제. 항공사진 촬영 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4번이죠. 이는 도덕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강이나 바닷가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모든 항공사진 촬영은 사전 승인에 덕하고 촬영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명백히 주요 군사 국가 시설이 없는 곳은 허용이 된다. 이러한 명백한 주요 국가 군사 시설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국립공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명백한 주요 국가 군사 시설은 아니지만 이 국립공원도 여러분들 자연법에 따라서 이 항공 촬영이 또 금지되어 있어요. 자연법이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법에 따라서. 그래 여러분들 막 설악산이나 뭐 이렇게 국립공원에 가서 마음대로 또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기에 통제하는 여러분들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 승인 의무 책임 부대인데요.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관들이 여러분들한테 우선으로 전화가 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공길 운항 스케줄 원스톱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행 승인 신청을 하고 우리가 항공 촬영 승인 신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시고 여러분들 교관 과정까지 하시는 분들은 원스톱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실제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종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구조지원 장착 의무 이것도 생략하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나오네요.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이 조종자 준수사항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10원짜리 드론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뭐 1000억짜리 드론이든 대한민국 국민은 드론을 날리는 분들은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낙하물을 투하하면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하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날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절대 드론을 날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간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단, 다음 각 항목의 행위나 항공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치,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개 등으로 인해서 지상 목표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또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몰부터 2출까지만 고도는 150m 미만으로 날려야 된다. 또한 또 주세법에 따라서 주류, 그 다음에 마약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이것들을 섭취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술 마시고 날리면 안 됩니다. 도로는 운전보다 더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0.02%입니다. 0.02%. 그 밖에 비상적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다. 가태료는 뒤쪽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초기량 비행장치 운용 시간으로 맞는 것은 쉽죠. 답은 4번입니다. 1초부터 1몰까지. 이어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야간 비행 금지되어 있죠. 사람이 많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비행은 가능하다? 비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을 이제 배우게 되면 아파트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줌마, 이 주변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가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중지하시고 앞으로는 드론을 날리지 마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되죠. 바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는 지방 항공청으로 가태료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 특별 승인제인데요.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시간이 1출부터 1몰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간에도 부득이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지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야간에 우리가 드론을 날리거나 또 가시권에 날리게 되어 있지만 비가시권에 이렇게 드론을 날릴 상황이 생기면 이 드론 특별 승인제를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안전기준 충족 시에 허가를 해주도록 지금 되어 있고 서류들을 이렇게 구비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또 비가시권에도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그 제도가 바로 드론 특별 승인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드론 특별 승인제 승인을 받아서 야간에 비행한 게 뭐냐 하면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을 광화문 앞에서 했죠.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1호입니다. 드론 특별 승인제 야간에 비행한 것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7년 후반기에 발의된 특별 비행 승인과 관련해서 맞지 않은 것은 뭐냐? 자세히 봅니다. 자, 조건은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맞죠? 승인 시 제출 포함 사항은 종류, 재원 맞습니다. 제출 포함 내용은 조작 방법에 관한 서류 맞죠? 특별 비행 승인이므로 모든 무인 비행 장치는 안전승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이 안전승인 인증서는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25kg을 어떻게? 초과하는 드론들만 이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안전성 인증검사 인증서가 없겠죠. 답은 바로 4번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죠.
다음은 공력입니다. 공력은 우리 항공기와 그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 내에 정해진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이 공력의 종류입니다. 공력의 종류는 뭐 상세하게 여러분들 다 뭐 숙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종자 과정에서는 제공하는 항공 교통 업무에 따라서 간제 공력과 비간제 공력으로 나눈다. 이 간제 공력에는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이렇게 5개 공력으로 나누고 비간제 공력은 F와 G 등급으로 나눠진다. 교통 업무에 따른 구분은 여러분들이 큰 구분의 뭐 목록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은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간제권은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한번 드렸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의 공력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공력이다. 그래서 간제권으로부터 9.3km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 했고 간제권의 그 중심은 제가 간제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200m 이상 높이의 공력을 얘기한다. 숙지하시고요. 간제권과 간제구가 바로 간제 공력에 속하고, 다음은 간제 공력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비행장 교통구역이 바로 또 간제 공력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항공로 중에 군부대가 통제하는 항공로가 있습니다. 군부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K2 비행장일 때는 그 공항의 그 항공로는 전부 다 K2 공항 군부대에서 통제하거든요. 군에서 설정한 공력이 바로 이 비행장 교통구역이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기는 항공청에서 통제를 안 하고 해당 군부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다음 비간제 공력은 좋은 구역과 정보 구역이 이렇게 두 가지가 비간제 공력에 속하고요. 통제 구역은 비행 금지 구역, 그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 장치 제한 구역,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통제 구역입니다. 뒤에 가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고요. 주의 구역에는 훈련 구역, 군 작전 구역, 위험 구역, 경계 구역, 이 네 가지가 바로 주의 구역에 속한다는 거죠. 군 작전 구역이 뭐 통제 구역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 구역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주의 공력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비행장 제한 구역은 통제 구역이죠. 자, 5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통제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1번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통제 구역입니다. UA 지역은 국내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입니다. UA. 비행 승인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인데요. 서울은 4군데가 있습니다. 가양 비행장, 신정 비행장, 강나루 비행장, 벨레아시, 그 다음에 기타 전국적으로 해서 30군데가 있는데요.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 UA, 이 공역은 여러분들이 비행 승인 없이 자유스럽게 비행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한 지역은 어디냐? 되어 있죠. 바로 답은 UA입니다. UA. 답은 4번이죠. 자,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P입니다. P. 금지하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prohibit. 예, 금지하다. 대표적인 게 P73A와 P73B가 있습니다. P73A는 서울 도심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중심 반경이
2.0 노티칼 마일로 되어 있죠. 1 노티칼 마일은 약 1.86km입니다. 1.86km. 관할기관은 수방사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P73B는 서울도심 청와대로부터 중심 반경이 약 4.5 노티칼 마일입니다. 역시 수방사에서 비행 승인을 하고요. 서울의 8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R75는 P73AB 지역의 외곽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서울의 9개구가 포함이 되고요. 역시 수방사에서 비행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P528이 있죠. P528 서쪽 지역, 그 다음에 P518, P518 동쪽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군 전술작전 지역입니다. 군 전술작전 지역으로서 전술작전 지역입니다. 백령도, 대청도로부터 우측으로는 강원도, 고성, 동해안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P518 휴전선 부근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죠. 이쪽은 누가 통제를 하겠어요? 그렇죠. 합동참모본부에서 비행 승인을 해주는 지역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비행 금지 구역은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구수 평가할 때도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숙지할 때는 숫자가 무슨 의미하는 게 뭐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통제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원전 지역이 있죠. 원전 지역이 있습니다. 원전 지역도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원전 지역은 중심 지역으로부터 역시 A 지역과 이렇게 B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대전 이렇게 5군데가 원전 지역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대전은 원자력 연구소가 있다는 거죠. 관할 기관은 A 지역과 B 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A 지역은 누가?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다. B 지역은 누가? 지방항공청장이 한다. 구분해서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지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서울 시내 비행 금지 공역에서 승인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느냐? 그렇죠. 3번이죠.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볼까요? 비행금지 제한구역 등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P73, P518, 65, 65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다. 맞습니다. 그죠? 군, 민간 비행장의 관제권은 주변 9.3km 지역 구역이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연구소는 주변 19km까지 구역이다. B 지역이 19km까지죠. 서울 지역 R75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R 제한되다. R75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답은 4번이죠.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비행 금지 구역의 통제 관할 기관으로 맞지 않은 것은 어느 거냐? P73 AB 지역 수방사 맞습니다. 휴전선 합동참모본부 맞죠? 61, 65A 합동참모본부 맞습니다. 그렇죠? 원자력 65, 61부터 65B 구역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각군 사령부가 아니라 지방항공청장이 한다고 했죠. 지방항공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잠깐 쉬면서 요거 좀 한번 볼까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또는 뭐 사업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행금지구역에서 저렇게 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날려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 그 다음에 뭐 영리 목적으로 항공 촬영을 해줬는데 그런 중 뭐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 그 다음에
비행 금지 시간이 야간에 특별성의 신청을 하지 않고 한강 고수비지에서 이렇게 비행을 날리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비행 금지구역 가라구 연락처는 여러분들 잘 참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이런 지역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안전 개선 준용사항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준용사항 중에 잠깐만요. 요 중요한 게 있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라고 했습니까? 0.02%입니다. 0.02%를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벌금형에 처해져요. 벌금은 음주 후에 드론 날리게 되면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가장 엄한 벌이 음주 후에 드론을 날리게 되면 받게 되는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상 문제 1번. 항공 종사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얼마냐? 그렇죠. 답은 1번이죠. 0.02%입니다. 사고 보고 및 벌칙인데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하거나 행방불명됐을 때 또는 장치가 추락하거나 충돌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는 발생이 되면 지방항공청장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는데 성명 또는 명칭, 일심의 장소, 비행장치 종류 및 신고 번호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최초 보고를 빨리 해야 되겠죠. 사망이나 중상자가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신고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119에 빨리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또 항공청에도 신고를 합니다. 세 군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조사는 어디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바로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사고는 하게 된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누구냐 이거죠. 정답은 3번이죠. 아니죠. 정답 4번이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데 간혹 문제 보면 풀다 보면 시험 치다 보면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 이렇게 바꿔서도 나와요.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 문제 적어놨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최초 보고 사항이 아닌 것은 긴급을 요하는 최초 보고 사항입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사용했느냐, 장소가 어디고 시간이 어디냐,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반드시 신속히 보고해야 되겠죠. 사고 세부적인 원인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항공보험 가입의 의무입니다. 항공보험 가입의 의무.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체를 신고를
하면 신고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고 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그 보험 정건에 기체 신고 번호가 표시돼서 나옵니다. 예, 그거를 첨부해야지 사용 사업이 항공청에서 승인이 된다는 거죠.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벌칙입니다. 벌금이 더 무겁죠. 벌금이. 제가 이 내용들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또 학생들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벌금이 뭔지 가태료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적어놨는데요. 이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입니다. 형벌. 그다음에 가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여해주는 벌가금이죠. 법가금이죠. 그래서 좀 벌금이 더 무겁다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는 죄 중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일 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류예요, 주류. 주류를 섭취하고 비행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용하여 위반 시 벌칙 중 틀린 것은 뭐냐?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위반하게 되면 가태료를 받게 돼요. 가태료. 가태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가태료는 행정처분사항이라고 얘기했죠. 경찰에서 이제 사고 경위를 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항공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가태료 처분을 해주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숙지하실 때는 3차 위반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2차 위반은 2분의 1입니다. 2차 위반은 2분의 1이다. 2차 위반은. 그 다음에 1차 위반은 10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숙지하시면 암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안전성 인정검사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조종자 준수사항, 여기 시험이 제일 자주 나오겠죠. 여러분들한테는 3차 200, 1차 100, 220만 원입니다. 10분의 1.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고 말소 신고하지 않고는 30만 원. 그 다음에 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30만 원. 3차 가태료가 부여가 됩니다. 부과가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정을 받지 않고 비행했다. 1차 가태료는 얼마냐? 1차 가태료를 물어봅니다. 안전성 인정검사 3차가 얼마였죠? 500만 원이었죠? 1차 가태료는 제가 10분의 1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50만 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도표는. 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항공법에 관련된 조종자 과정의 문제는 대부분 항공안전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 드렸던 핵심 분야에서 대부분 나오지 그 범위를 총화해서는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제 강의 해드렸던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고 뒤에 나오는 항공사업부과 공항시설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항공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항공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